안녕하세요. 저는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경영학부에 재직 중인 이영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제 몇 번 오신 청중분도 계실 거고 오늘 아마 처음 저희 대학을 방문하신 청중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저희 초청 강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초청 연사로 모신 우리 이준규 전 대사님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본 강연 초청 강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수막 보이시죠? 네, 저희 초청 강연의 제목은 사업의 명이죠. 사업 명칭은 경주형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경주형 세계시민 교육이고 올해 처음 경주시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게 조금 낯설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구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계가 이제 어느 한 나라만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대해야 풀 수 있는 난적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을 하고 그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야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하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최빈 국가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세계사에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경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본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저희 경주형 세계시민 교육이 좀 더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초청 연사로 모신 이준규 한국외교협회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외무고시 12회로 외무부에 입사를 하셔서 직업외교관의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 뉴질랜드 대사 그리고 주 인도 대사, 주 일본 대사를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외교협회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외교사의 산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 대사님은 주 인도 대사를 이제 역임을 하시면서 여러 신문과 언론 기고문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고 한국이 어떤 중국의 중국 일변도의 어떤 의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연대도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의 친선 교류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언론사의 또 기고문을 통해서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에서도 관련된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강연의 주제는 비상하는 코끼리 인도 이해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오면서
제사님과 조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예 모르는 것이 편견을 덜 갖는 방법이다. 조금 알면서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갖게 되면 저 나라는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확증 편향을 가질 위험이 있겠죠.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초청 강연을 들으시고 인도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 청소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인도와 앞으로 어떤 발전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청 강연해 주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근무도 많이 했고 대사도 뉴질랜드, 인도, 일본 세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주로 인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경주시와 동국대학교가 함께하는 세계 시민 이런 시민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새 SNS 유튜브나 또는 뭐 쇼핑몰 앱 가입할 때 별명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별명을 쓰라고 그러면은 되게 별명을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우물박 또는 우물, 이렇게 짧게 쓸 때는 우물 이렇게 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요즘에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BTS는 물론이고 오징어 게임 또는 미나리 이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 좋고 으쓱으쓱하지요. 그런데 그걸 기분 좋아하면서 그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는 그 의미와 함께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를 늘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도 잘 모르는 일인데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알고 자기들끼리 막 SNS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눈치를 보고 뭐 이럴 필요는 꼭 없을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맨날 그냥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것만 하고서 있기는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국제적인 예절에도 맞는 것인지, 또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 별명을 왜 우물박기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저는 우리의 현 상황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물을 쳐다보는데 우물 안쪽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머리를 그 안에다 들이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뒤태, 엉덩이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겠죠. 세계인들이 우리를 밖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 안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물 안쪽을 쳐다보면서 바지춤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를 까고 있는 거죠. 엉덩이를 까고 우리는 우물 안만 쳐다보면서 우물 안이 다인 줄 알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또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우물 밖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별명을 우물 밖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인도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인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내가 인도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우리가 인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인식들의 대표적인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이 뭐죠? 맨 왼쪽이 지난번에 4월 초에 인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을 때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도됐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 가지고서 화장터가 모자라서 길 위에서 시신을 저렇게 태우고 있다. 인도는 지옥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보도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 있는 도시인 바라나시의 풍경인데, 인도인들이 종교적 의식으로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델리에 있는 찬드니 초크. 그 델리에 있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데입니다. 저 시장은 지금도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혀서 잘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것은 2012년도에 제가 인도에서 대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발생했던 상당히 끔찍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버스에다가 여대생하고 남자친구를 태우고 다니면서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그 사건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대개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인도하면은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럼 과연 인도는 그런 나쁜 구성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왼쪽 위에 그림은 뭐냐 하면은 2014년도인가요? 14년도에 인도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대사로 있으면서 탐사선 발사하기 며칠 전에 가가지고 그 화성에 보낼 탐사선을 바로 옆에 가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뉴스는 화성에 보낸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무사히 진입을 했다 하는 그러한 뉴스가 우리 국내 뉴스에도 보도가 된 것입니다. 저 화성 탐사선은 지금도 화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도의 과학 기술이 최첨단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뒤에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저 건물 전체가 다 명품샵만 들어와 있습니다. 명품샵만. 이제 우리나라는 건물 전체가 다 명품관으로 된 건 아직 없죠. 우리는 무슨 갤러리아 같은 데 가더라도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옆에 명품관 건물이 따로 별관으로 있고, 아니면은 백화점에 들어가면 몇 개 층이 있는 건 있지만, 인도는 이렇게 이 건물 전체가 명품관으로만 된
이런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뭐 큰 도시에 가면 웬만한 데는 저런 것들이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왼쪽 밑에는 호텔입니다. 호숫가에 있는 근사한 호텔입니다. 뭐 저 사진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입니까? 무슨 신라 호텔, 롯데 호텔, 뭐 그 정도가 좋은 호텔이라고. 근데 그건 5성급 호텔입니다. 인도의 저런 호텔들은 5성급 호텔이라고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5성급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호텔이 좋다는 것은 시설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인도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고급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성급, 7성급 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악사르담이라고 인도에서 제일 큰 힌두교 사원입니다. 이 힌두교 사원은 보통 사원들은 오래되고 조금 이렇게 좀 후진 느낌이 드는데 이 사원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보면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느 하나 또는 두 개라도 경험을 해보셨으면은 인도를 우습게 아는 그런 생각은 조금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가야 되는 게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인도에 여행을 갑니다. 5박 6일, 뭐 5박 7일 뭐 이런 여행을 가가지고 가서 뭐 불교 유적지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타지마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봐야 될 건 많은데 일정은 짧으니까 막 짧은 시간 내에 막 밤에 그냥 이 좋지도 않은 버스 타면서 밤새 달리고 이러고 가서 한 군데 구경하고 또 가고, 그다음에 또 호텔도 그렇게 별로 저런 호텔이 아니고 별로인 호텔에서 자고 음식도 막 그냥 허름한 음식 먹고, 그다음엔 또 리얼 인디아를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까 그 무슨 시장통 같은데 이런 데 구경시켜주고 그러더니 뭐 정신 하나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한번 다녀오시면은 아, 인도는 또 갈 데가 못 된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데를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은 또 갈 데가 못 된다라는 말씀은 최소한 안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이 인도 지도죠. 인도의 인구가 지금 14억입니다. 14억 몇 천만입니다. 아직은 중국보다 인구가 조금 작다고 그러죠. 그런데 몇 년, 2, 3년 내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는 겁니다. 면적은 얼마냐면 329만 평방킬로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15배입니다. 한반도의 15배라는 것은 우리 남한의 몇 배가 되는 거죠? 남한의 35배 뭐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남한은 9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래서 인도는 저렇게 모양은 반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반도고 인도 대륙도 반도는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니까. 그렇지만 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도 대륙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GDP가 지금 3조 2,900억 달러입니다. 저게 작년 통계인데요. 작년 통계인데 세계 6등입니다. 영국의 바로 다음인데, 근데 금년도에 분기별 통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도 통계에서는 인도가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면은 그 인도의 GDP 규모가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 5위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DP 또 구매력 기준으로 얘기하는 GDP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인도의 GDP가
세계 3위가 된 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이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도는 굉장히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라는 거죠. 언어가 공용어는 힌디어하고 영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122개 언어가 정부에 의해서 주요 언어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언어가 있다라고 정부가 인정을 한 게 1599개 언어가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가죠. 근데 인도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하면 인도 가면 영어가 다 통할 것 같죠. 근데 영어 사용 인구가 10% 남짓입니다. 영어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15%는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면은 대개는 뭐 영어로 되게 통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자기 동네 말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힌디어 사용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방 다른 주로 가면은 힌디어가 주 언어가 아닌 주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면은 예를 들면 뭐 남쪽에 가면 타밀나두주라고 있습니다. 타밀나두주에 가면 타밀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타밀어를 쓰는 사람들은 힌디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주에서 온 힌디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타밀어하고 힌디어 사이에는 어떻게 되죠? 통역을 해야 됩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그 인도 국회가 있습니다. 인도 국회의원 수가 한 500명 되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이 발언을 합니다.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공용어로 지정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타밀어로 누가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잖아요. 타밀어로 발언을 하면 그걸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 영어로 통역을 하면 그 영어를 듣고 다른 언어 또 다른 소수 언어로 또 통역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그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하지만은 우리는 통역 없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 통역을 써서 얘기를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요 밑에 있는 게 인도 루피화입니다. 루피화에 보면은요, 여기 있죠, 이게 글자입니다. 이게 각각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글자인데 이게 15개인가 됩니다.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인도의 언어가 이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인도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인도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오, 정말 적네 여기는. 자, 인도라는 나라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도에 주가 29개입니다. 주가 29,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도 같은 게 29개고, 그 다음에 연방 직할시, 우리로 말하자면 뭐 대구 직할시, 뭐 이런 인천 직할시, 제주 특별자치시, 뭐 이런 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개 주의 인구가 1억이 넘는 주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주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주가 10개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우리는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 인도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가봤어 인도. 어디를 가본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대개 가보셨다는 데가 뻔하죠. 델리 아니면 뭄바이.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은 첸나이 가봤고, 그 다음에 뭐 바라나시 가봤고, 그다음 불교 유적지 거기 어디죠? 뭐 그 룸비니 아니고 그 뭐 거기 가봐. 뭐 대개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인구 2억 되는 주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 2억 되는 주는 억울하죠. 저 사람이 우리 이 인구 2억이는 우리 주에는 와보지도 않고 인도 왔다 갔다고 뭐 그런다 이거죠. 근데
뉴질랜드 가봤습니까? 뉴질랜드. 제가 뉴질랜드 대사도 했는데 뉴질랜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이에요. 인구 400만.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뭐 뉴질랜드 어디 가서 점을 찍고 왔어도 한 군데만 갔다 왔으면 아 뉴질랜드 갔다 왔다고 얘기할 만하죠. 근데 인도는 어디 한 군데 갔다 와서 아 나 인도 갔다 왔어 얘기하는 게 좀 사실은 어폐가 있죠. 지금 인도 총리가 저분입니다. 모디 총리. 모디 총리가 2014년도에 총리가 됐는데 1년 지나서 타임지가 모디 총리를 이렇게 표지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Why Modi matters? 왜 모디가 문제인가? 뭐 근데 이제 저 느낌은 뭐 모디가 문제를 일으켰다 소리가 아니고 느낌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모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뭐 이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들어와서 인도를 막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막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즈가 모디가 나타나서 1년 동안 인도를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뒤집어 엎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모디가 그 인도를 재건하고 인도를 일으켜 세우고 인도를 세계의 선도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특집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5년에 한 번씩 총선거를 합니다. 2014년에 총선거를 했고 2019년에 총선거를 해서 모디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년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끼리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만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며느리한테 거금을 주고서 부탁해서 만든 겁니다. 그 옛날에 80년대 중국이 막 떠오를 때 타임지가 그때 중국 특집을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인도가 모디 총리의 영도하에 잘 나가면은 몇 년 내에 타임지가 인도 특집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제목은 Rise of India. 인도가 뜨고 있다. 인도의 부상.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모디가 코끼리를 타고서 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인도가 정말 엄청나게 뜨면은 코끼리의 날개까지도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글쎄요. 타임지에 코끼리가 달리는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가 부상을 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과연 인도가 어떻게 해서 부상을 할 것인가? 인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꾸뚜브 미나르하고요. 델리, 인도의 수도 델리에 가면 델리 근교의 유적지입니다. 12세기 말에 건립한 그 왼쪽에 저 탑입니다. 저 탑이
높이가 72.5m입니다. 72.5m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상상은 잘 안 가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저 높이가 잘 짐작이 안 가는데요. 바로 밑에 가서 쳐다보면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지름이 14.3m인가? 그렇죠? 맨 밑에 지름이 제일 넓죠. 근데 저 지름이 14.3m라는 게 밑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탑이 저 자리에 저 형태로 천년 가까이 서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죠? 지금 요새 우리가 짓는 건물이 천년 갈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롯데타워 지어놨죠. 롯데타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천년 갈까요? 천만의 말씀. 천년 못 가죠. 최근에 우리가 짓는 건물은 천년 가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12세기에 건립해 놓은 저 탑이 있는데 저게 거의 천년을 견뎌왔고 뭐 앞으로 얼마가 더 갈지 모르죠.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가보시지는 못했어도 다 아시는 그림이죠. 타지마할입니다. 저 건물 전체가 다 대리석입니다. 건물 전체가 다 대리석입니다. 하얀 대리석이고 하얀 대리석과 분홍색 대리석을 이렇게 점점이 넣어가지고서 해놓은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요, 좌우 맨 가운데 해자가 있습니다. 물길이 있는데 딱 가운데를 놓고 보면은 좌우가 완벽한 대칭입니다. 저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좌우가 완벽한 대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탑이 4개가 서 있지 않습니까? 타지마할 근처에. 그 탑을 가서 보면요, 탑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탑이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 탑이 무너지지 않고 뭐 이게 버틴다고 그러네요. 저게. 저 탑이 약간 기울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도 사람들이 이러한 건축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저거 옛날 얘기 아니냐? 그럼 뭐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 하냐? 옛날 거 뭐 이집트 사람들도 다 피라미드 만들고 뭐 다 있죠. 옛날. 남미 쪽에 가면은 뭐 엄청난 석조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 인디라간디 국제공항입니다. 인디라간디 국제공항 델리에 있는 공항인데 2010년에 새로 지어서 완공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 델리 공항이 2017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시겠죠. 아니 세계 1위는 인천공항인데 어떻게 델리 공항이 1위를 했냐? 인천공항이 매년 1등을 하니까 미안했는지 2017년에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우리는 빠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빠지니까 델리공항이 그때 1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1위를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도 공항 평가를 하면은 항상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도 사람들이 맘 먹고 하면은 인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하죠. 자, 그러면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나라가 다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포텐셜이 있는데 그럼 그 포텐셜을 잘 개발을 해서 그럼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넘버 원은 모디 총리의 리더십입니다. 모디 총리의 리더십입니다. 포텐셜만 가지고 있던 인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어떤 비전과 능력과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디 총리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라는 기관에서 이 세계 지도자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모디 총리가 이번 9월 8일 날 조사한 건데요. 모디 총리의 지지도는 75%입니다. 75%. 그래서 세계 1등입니다. 우리 대통령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여기 38개국인가 조사했어요. 우리 대통령도 여기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영광스럽게도 꼴찌입니다. 여기서 이게 꼴찌이기 때문에 꼴찌까지 여기다 써놓을 필요는 없어서 저는 안 써놨지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방 언론들은 가끔 모디 총리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비판을 하는 서방 언론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모디 총리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디 총리의 리더십이 그만큼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75%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는 집권을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나라 발전으로 위한 청사진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그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나열된 겁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건 뭐냐면 인도의 제조업을 좀 진흥시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인도가 제조업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바람직한 거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을 좀 진흥시켜 보자라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디아, 인도를 디지털화하자. 스마트 시티. 인도의 이 발전 정도가 낮긴 하지만은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전국 곳곳에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건설을 하자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스킬 디벨롭먼트, 이것은 기술 입국.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기술 입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이건 기술을 진흥하자. 클린 인디아. 클린 인디아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인도가 좀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은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화장실입니다. 이 클린 인디아라고 써놨지만 저걸 해석하면은 화장실 만들기 운동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디 총리가 저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화장실 없는 집이 좀 줄었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 화장실 없는 집, 특히 농촌에 가면은 화장실 없는 집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대사로 근무했던 게 2012년에서 15년 3년간인데, 그때도 아침 일찍에 차 타고 나가다 보면은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멀쩡한 처녀 아이가
무슨 요강 같은 그릇을 하나 들고 대로변에 나와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습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엉덩이는 차도 쪽으로 나가죠. 거기 앉아서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시골에 농촌 처자 아가씨가 하나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면은 아버지가 이번에 돈이 좀 생기면은 집에 화장실을 꼭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처자는 그 약속만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돈이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생겼는지 화장실을 안 짓고 딴 데다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언제 화장실 지을 돈이 또 들어올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이 아가씨가 자살을 한 거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 인디아 캠페인도 굉장히 인도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정말 한심한 나라군. 다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쓴 글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글에는 뭐냐면 시내 곳곳에 똥과 오물이 넘쳐나고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죠. 여기는 학생들은 뭐 전혀 기억도 못할 얘기고 저도 오물이 넘쳐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만 해도 제가 1954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오마차,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 같은 것이 운송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차들이 길에다가 막 똥을 싸면서 가고 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똥 싸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만 놓고서 그 나라를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높이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이렇게 잘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인도 성공의 긍정적 요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 사진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인도의 인재들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 Indian origin CEOs leading top companies across the world. 12명의 세계 최고의 회사들의 CEO들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익숙한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샤넬, 아도브 이거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쓸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IBM, 펩시콜라, 마스터카드, 다 인도인 CEO들입니다. 인도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하죠. 실리콘밸리에 가면 미국 사람들 빼고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인적 자원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이지만 그 인구가 그냥 인구가 아니고 젊은 인구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새얼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지만 인도 사람들의 교육열과 한국 사람의 교육열 중에 어디가 더 높으냐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교육열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인도는 인도 공과대학 IIT라고 있습니다. IIT가 전국에 17개인가 있습니다. IIT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MIT에 원서 넣었다 떨어지면은
IIT에 원서 넣었다 떨어지면은 MIT에 원서 넣는다고 그러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IIT 입학을 위한 수험 준비를 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 수험 준비생들을 위한 학원 무슨 식당 이런 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도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의적 대외 관계입니다. 인도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인도는 러시아 제재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외교는 전통적으로 어느 쪽 편을 안 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비동맹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인도가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인도를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도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미국도 인도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인도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인도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인도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려워졌는데 인도 혼자만 지금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적게 봐도 7, 8%, 잘 나가면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입니다. 모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그리고 인도의 지금 야당이 컨그레스 국민회의라고 옛날에 간디 집안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한때는 인도가 그냥 그 국민회의라는 이름의 간디 가문이 그냥 인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월이 있었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러나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거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도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립된 관료 체제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오래 받았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그 영국의 관료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다 인도에 정착을 시켜서 인도의 관료들, 특히 고급 관료들, 고시를 봐서 들어간 고급 관료들은 사람들 굉장히 우수하고 자부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인도에 물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죠, 아직도. 그러나 이 부정부패도 그 지방, 그리고 말단 관리들 사이즈, 고위 관리한테 올라가면은 상당히 능력 위주의 관료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도가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도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생겨서 폭삭 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에 문제가 무지하게 많죠. 그렇지만 인도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내일은 신문에 나고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문제가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죠. 저는 중국 근무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정말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시진핑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문제가 돌출했을 때 중국은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인도는 그러한
급변 사태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이런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요거까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요소를 감안할 때 인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워낙 복잡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단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7, 8%, 적으면 5, 6% 정도의 성장은 앞으로 수십 년을 꾸준히 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완만한 지속 성장을 한다고 보면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몇 년 뒤에는 중국의 총량 GDP가 미국을 넘어선다고 그러죠. 그것도 며칠 전 뉴스에는 이제 금년도 중국의 GDP가 미국 GDP 성장률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어쨌거나 이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브릭스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금년도 예측 GDP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도는 8.2%, 그다음에 여기 중국은 4.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인도의 경제가 발전을 제대로 해갈 경우에 인도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G2를 얘기하죠. G2를 얘기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5, 6년 정도 계속되면은 우리가 인도를 포함해서 G3라고 얘기하게 될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져갈 것입니다. 인도는 이미 인도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재외국민 숫자가 3천만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인도의 재외국민들은 미국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의 문화도 전 세계에 지금 파급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은 인도 성공의 부정적 요소입니다. 인도가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일사불란하게 뭐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일체화, 국민들이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전 국민을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일심 단결해서 야 하고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인도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IIT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인도 사람들은 그냥 안분지족,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게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세가 있기 때문에 막 이번 생에는 난 틀렸으니까 내세에 가서 잘 살면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가 또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철폐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인도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그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황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스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불가촉 천민의 한 가지 종류인데
그 인도의 아주 소수 종족입니다. 산 속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몇백 명 모여서 살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 시스템의 도움이나 문명의 혜택 같은 걸 거의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불황민 출신의 여자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불가촉 천민 한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아 인도가 드디어 카스트가 깨졌나 보다 뭐 이렇게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기 동기 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그런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 정치가 아까 인도 정치가 안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모디 총리 체제 하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디 총리라 할지라도 장관 하나 임명하는 거 사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당도 복잡하게 얽혀 인도는요 각 주마다 정당이 이 패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대개는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전라도에는 전라도 정당이 따로 있고 경상도에는 경상도 정당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전국에 무슨 이 뭐죠 그 지역 사무소인가 뭐 이걸 지구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인도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라도 정당은 전라도에만 자기네 지구당 만들고 거기에서만 국회의원 후보 내고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2억 되는 주에는 그 주에서 패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만약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주에서만 국회의원을 배출을 해도 그래도 국회의원 수가 몇십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인도의 포퓰리즘도 그러니까 인도는 못 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옛날에 타밀나두주에 어떤 여자 주총리가 있었는데 이 여자 주총리는 선거 직전에 집집마다 텔레비 한 대씩 돌렸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국내 정치, 지방 정치, 포퓰리즘, 그다음에 만연해 있는 부패 뭐 이런 것들은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종교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적 갈등이 인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 외부의 관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디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모디 총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 RSS라고 힌두교 그 기구가 있는데 그 모디 총리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뭘 펼 때 그 힌두교 원리주의 성향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힌두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슬람교 인구가 14.2%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숫자로 따지면 1억 7,2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갈등이 항상 인도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인프라입니다. 열악한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은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인도는 제가 2012년에서 15년 3년 동안 거기서 대사를 했는데 대사 관저에도 전기가 가끔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사 관저는 물론 자가 발전기가 있으니까 전기 나가도 금방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뭐 저는 불편한 게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전기가 나가면 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가 발전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상당히 부자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전기가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가려면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생산된 전기 중에 몇 프로가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잘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한전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인도의 그 전력 그 도달률인지 뭐 이게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때 제가 들은 퍼센테이지로는 30%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전, 이 전기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전기를 소비자한테 가는 도중에 이 배선을 깔고 뭐 하는, 이걸 배분하고 하는 뭐 그런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까 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도 성공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인도의 긍정적인 요소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인도에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인도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도의 길거리를 다녀보고 하면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달라졌고, 그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인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7, 8% 이상의 경제 성장도 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관계도 잘 하면서 인도가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도가 5, 6년, 길게 봐서 10년 정도 이내에는 미국, 중국과 함께 G3 경제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장에서도 인도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인도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인도가 얻는 과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해 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해 김씨. 아니, 김해 김씨가 이렇게 적지? 그래요? 한 분밖에 없어요, 김해 김씨가? 그래요? 그러면 김해 허씨? 김해 허씨? 이상하다. 인천이 씨?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은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허왕옥, 그러니까 AD 48년에 허왕옥이라는 분이 인도 아유디아 왕국에서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뒀는데 자녀가 10사람이에요. 자녀가 10사람인데 그 중에 2사람한테는 김수로 왕이 허씨성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2사람은 허씨가 됐고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 씨는 이제 중간에 김씨 중에 뭐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서 왕이 이씨성을 하사해서 인천이 씨가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세 성씨,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이 세 성은
가락 종친회라고 해가지고 종친회를 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은 가락 종친회 회원 숫자가 7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700만. 그래서 그건 그 700만은 허황호의 피가 섞인 거죠. 그렇죠? 근데 700만 뿐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 쪽 성을 받은 사람들만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어머니가 김혜호 씨, 저는 이 씨지만 어머니가 김혜호 씨면 저한테도 허황호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700만에다가 플러스 뭐 또 몇백만 더 더하고 그 다음에 허황후가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명이 왔다가 몇 사람 돌아갔지만 또 그분들도 여기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황후 혼자 뿌린 씨가 700만이 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손 안 드신 분들도 내 몸 안에 인도피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자, 인도하고는 이런 허황옥과의 이런 허황 왕비하고의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인도 정부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가 역사적 사실이냐 설화냐 꾸며낸 얘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또 뭐 어떤 교수님은 기를 쓰고 뭐 허황옥이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그걸 규명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분 보고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시냐고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 허황옥이 뭐 사실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교수님 손해 보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인도 정부도 이거 허황옥 스토리가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이게 주한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한인도 관계 설명하는 맨 앞부분에 이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허황옥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인도에서 공연도 했고요. 자, 그건 이제 과거부터 역사고 그다음에 또 저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는 우리 스님들이 인도에 공부하러 많이 갔죠. 인도 가서 저 불경도 많이 얻어오시고 그런 교류의 역사가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가면은 거기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 LG는 각 가정마다 삼성, LG 한두 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때 진출해가지고 지금 현대하고 기아자동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인도에서 넘버 2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인도 자동차 회사 중에 수출하는 거는 우리 현대자동차가 넘버 1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세파라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맺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고 19년에는 모디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19년에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뭐 조약에 서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도하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에 몇 분께서 그냥 인도가 지저분해서 싫다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싸운 적은 없습니다. 인도가 우리한테 사기 쳐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인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동방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물론 일본을 포함했지만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써오고 있고 한국과 뭘 좀 잘해보자라는 노력을 인도는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아세안을 물론 주로 했지만은 거기에 인도도 포함을 시켜서 아세안과 인도를 중시하자라는 이러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한국과 인도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냐?
한국과 인도 사이에 지금 교역량이 연간 20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하고는 3천억 불입니다. 근데 양국의 교역량이 다 1조 달러가 넘는데 양국 간의 교역량이 200억 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인도하고 좀 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역뿐 아니고 투자도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부터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나온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돌아오면 좋지만은 한국에는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이미 너무 많이 있죠. 이러할 경우에 인도를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절친 관계로의 발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나한테 몇 명이 있느냐. 아니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죠. 당장 돈 100만 원이 필요할 때 나한테 돈 100만 원 선뜻 꿔줄 친구가 나한테 과연 있느냐. 없죠 대부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A friend in need is a real friend indeed. 그죠?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친구가 정말 친구다 뭐 그런 얘기죠 영화에. 정통 종합 영화에 그 나오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발벗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친구죠. 자, 그럼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그럼 우리나라한테 그런 진정한 친구 나라가 있느냐? 있으면 어느 나라냐? 미국이 그런 친구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미군이 즉각 개입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동맹이라는 나라를 가진 나라도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 IRP 해가지고 뭐 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이 우리 친구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일본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까? 친구하기도 일본하고 친구가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본하고는 친구하기 싫다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중국이 친구입니까? 중국이 친구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본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좀 잘해보면은 친구가 되고 어려울 때 좀 도와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요. 러시아가 우리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인도를 우리 친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인도는 우리 친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하고는 우리가 감정적인 앙금이 없고 인도하고는 국경을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인도하고는 근 2000년 전부터 좋은 메모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인도가 우리랑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인도는 좀 더럽고 지저분해 인도 사람들은 뭔가 사기꾼 같아 하는 요것만 극복하면은 인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도가 친구가 되면 뭐가 좋겠어요? 인도가 조금 있으면 세계 경제력으로 넘버 2가 되잖아요. G3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인도가 뭐 국제사회에 나가서 한국 편을 때마다 들어준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인도를 절친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4강만 하지 말고 인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를 넣어서 5강이라고 불러보면
어떠냐, 이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인도 정책, 지금 윤 정부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서는 인도를 매우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를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할 필요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쿼드 멤버죠. 쿼드 멤버인데 인도가 쿼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는 쿼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모디하고 아직 전화 통화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이번에 영국 가셨잖아요. 영국 가신 거는 장례식 참석하러 간 거기 때문에 공식 방문한 게 아닙니다. 뉴욕은 유엔 총회 참석하러 간 거기 때문에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게 아닙니다. 카나다를 공식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래 첫 번째로 방문하는 나라가 카나다가 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개 취임하면 미국을 제일 먼저 갔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본을 가다가 뭐 몇 번,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중국을 갔죠. 어쨌거나 미국, 중국, 일본 뭐 대개 이제 요 세 나라를 먼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 됐는데 아직 그런 나라는 한 번도 못 갔고 카나다를 첫 번째 방문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중국하고 일본 가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가까운 장래에 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인도를 먼저 가보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인도 방문을 좀 빨리 가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그 계기는 우리 대통령이 내년 초에 1월 달인가 다보스 포럼에 아마 갈 겁니다. 다보스 포럼 가게 되면은 가는 도중에 한두 나라를 들르는데 그때라도 인도에 가서 모디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도 언론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보도해 놓은 겁니다. 한국 기업 선도자 지위 누리려면 당장 인도로 오라, 빨리 오라 이거죠. 인도에서 한국을 많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인도는 1만 3천 개의 섬의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업도 유망하고, 그 다음에 13억, 이게 이제 14억이 됐죠 벌써. 14억 국민에게 헬스케어 산업 발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도 언론의 표현입니다. 요거는 조선일보가 2015년도에 사설을 쓴 겁니다. 그때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쓴 사설인데, 인도로 가는 길이 쉽고 평탄하거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경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도하고 잘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상되는 어려움, 그거는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해소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를 어떤 프리즘을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도의 좋은 면, 나쁜 면 같이
인도에 좋은 면도 많으니까 인도의 좋은 면도 좀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인도에 아직 안 가보셨으면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실 때 제발 리얼 인디아 보신다고 더러운 데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리얼 인디아를 보려면 정말 깨끗한데, 인도의 명품 백화점도 꼭 가서 사실 필요 없어요. 가서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명품 백화점도 가 보시고, 인류 호텔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 데도 가 보시고, 그리고 정말 리얼 인디아를 보기 위해 허름한 여관방에서 자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바라나시 가서 보고, 바라나시 가면 뒷골목에 소똥이 그득하고 아직도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재개발해서 우리 시장 재개발하듯이 이렇게 날씬하게 안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나시는 2000년 전부터 그 골목이 거기 있었고, 그냥 거기에 소도 다니면서 소똥 싸고 다녔고, 거기서 인도차 짜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수천 년 전부터 대대손손 거기서 짜이를 만들어서 팔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는 울트라 모던, 최신으로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걸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친구의 눈으로 인도를 봐주자 이거죠. 호의적인 눈으로 봐주자. 그래서 인도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도 인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주에도 인도 식당 있죠? 경주에까지 인도 식당이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인들이 한국에 한 10,000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인도인들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인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인력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해는 여기서 멀지 않죠.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릉도 있지만 허황호 능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서 차 타시면은 얼마 안 걸려서도 주말에 잠깐 다녀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인도 관광청이 인도를 소개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Incredible India. 뭐 번역하면 불가사의한 인도, 뭐 신비한 인도, 뭐 그 정도 뜻이 될 겁니다. 인도 관광청의 그 선전 비디오 클립. Indian culture is a galaxy of diverse conventions. Flora and fauna. Rituals. Cuisines. Costumes. Artwork. Handicrafts. Music. Dance. The magic of cinema. Festivals. Folklore. Indian culture, a celebration of diversity. Incredible India. 이것은 Incredible India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치시면 금방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비디오 클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